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42살이 된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과 같은 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한국에선 참 다양한 사연으로 부부의 연을 끊고 또 반대로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죠. 그런 도중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그 엄청난 일의 사연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을 당하고 난 직후에는 정말 우울해서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운이 됐으니 나쁜 결말만큼은 아닐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전 어릴 때부터 정말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불운한가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평범한 일상일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불운한 시절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버지. 제 인생의 아버지란 사람의 기억은 항상 난폭한 폭군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술을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사람에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 술주정.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대적하기보다는 회피하기만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가정 환경이니 남들처럼 가족여행,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은 꿈도 꾸기 힘들었죠. 그래도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책임감만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회피할 뿐이지 본인의 또 다른 가족, 저를 외면하진 않으셨거든요. 항상 저에겐 아버지를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은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하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를 피해 밖에 나가 일만 주구장창 하셨습니다. 그 덕에 배를 곪고 살진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런 일상에 지친 어머니의 울화가 터져나오며 집안 상황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이후 집에선 매일같이 무언가가 쓰러져서 깨지는 소리와 우당탕탕거리는 소리들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물론 결과적으론 항상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는 민원으로 막을 내렸지만요. 그러다 결국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굉장히 오래도 버텼다 싶긴 한데 당사자들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그 심정은 아직도 모르겠네요. 어렸던 저에게 따로 본인들의 속마음을 털어놔 주시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전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됐는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혼을 해서 그 난리통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아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된 이후로 더 얼굴 보고 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니 대학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어요. 저희 형편의 대학 등록금은 무슨 당장 매달 먹고 사는 일도 바쁜 실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20살이 되고 일하는데 따로 법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한 일은 식당 서빙 일이었죠. 작은 식당이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은 곳이라 하루 일하고 오면 집에서 지쳐 쓰러져 잠들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첫 남편을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만나게 됐거든요. 첫 남편, 저보다 8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제대를 하고 나와 사회에서 한참 일을 열심히 할 때의 나이였죠.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결혼 직후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집안에선 너무나 어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 덕분에 평생 해보지도 않은 시집살이라는 것을 25살 어린 나이에 겪게 되기도 했죠. 어렸던 전 그런 상황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면 사실 시댁에서 부리던 소소한 시집살이들 정도는 우스운 일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등 따뜻하게 놓을 수 있는 내 집, 매끼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 이 두 개만 있어도 좋은데 저를 아껴주는 내 편인 남편도 있으니 저에게 있어서 시댁의 이런 자잘한 시집살이쯤은 그렇게 어려운 위기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시간이 지속된 것은 겨우 5년에 불과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남편이 출장 업무로 귀가가 늦어질 것 같다고 한 날이었죠. 미리 늦는다 말을 했으니 저는 당연하게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한참 정신없이 자고 있던 도중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죠. 전화 너머엔 다급한 목소리로 한 여성분이 빠르게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위독하다고 말이죠. 그 탓에 전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됐죠. 하얀 천을 덮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시댁에선 제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며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그보다 더 슬프고 괴로웠던 건 둘도 없는 내 편, 남편을 잃은 슬픔이었어요. 참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게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하필 나한테만,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남편이. 남편의 장례식 내내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죠. 그러다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에 남편의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아니었으면 전 그대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는 제게 생전 남편이 제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며 노력하는 저를 그렇게 닮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울컥했죠.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절 포기할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과의 관계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남편 이외에 거의 제 편은 없었다고 할 수 있던 시댁이었기에 딱히 잔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생각보단 빠르게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서로 질척이는 부분이 없었으니 피차 깔끔해서 좋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이 떠났으니 또다시 생활은 각박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둘이 벌던 벌이가 하나로 줄기도 했고 매번 나가는 지출들 중에 남편의 몫까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가령 대출 이자라든지 하는 부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예전 제 친정 어머니처럼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구해서 해야만 했죠. 주방 보조, 마트 캐셔, 청소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등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중국에서 왔다는 한 사람 덕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이라고 하면 딱히 좋은 인상은 없으시죠? 저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와 말을 섞고 어쩌다 친구가 된 이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던 중국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나라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기회라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기회요? 거기서 무슨 기회들을 노리는데요? 왜 한국에서는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 비싸다면서 중국의 공장들 모여있는 곳에 가면 싸고 괜찮게 만들어주는 곳들 많거든. 우리 남편이 지금 중국에서 그런 중개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건 받아서 파는 게 그렇게 괜찮다고들 찾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자기한테만 내가 특별히 말해주는 거야. 아마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정보였죠. 그런데 안다고 해서 모두 잘 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중개업이라는 사람을 잘 잡아야 일을 하는데 그르침도 없을 뿐더러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8년을 함께 일한 곳인데도 한순간에 뒤통수를 쳐서 망한 사람도 있다 하니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사업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평소 생각해 두었던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대체로 문구 관련 상품이라 처음엔 그리 잘 되진 않았지만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디자인이 귀엽다 소문이 나면서 잘 팔리기 시작했죠. 거기다 처음에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없었던 제 편의를 봐준 아주머니의 남편분 덕에 남들보다 손해도 덜 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복만은 많았던 모양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절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지금은 없지만 절 사랑해 주었던 남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었겠죠. 아무튼 이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사는 것도 예전만큼 각박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사람 잘 되는 꼴은 또 보기가 싫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절 과부라는 이유로 뒤에서 아주 조리돌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니니까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아유, 젊은 처자가 남편을 잡아먹고 사업하더니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대. 겉봐. 제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시댁이랑 아예 손절을 해버리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돈만 밝히는 꼴 좀 보라고. 내가 말했지? 저런 나이에 혼자 살면 생각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네 말이 꼭 맞다, 꼭 맞아. 과부들이 은희 서말이라고 지압이 떠나보내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파락파락 기를 쓴다잖아. 있는 속담도 아주 자연스럽게 바꿔버리는 동네 사람들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져서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 뭔가 오기였던 것 같아요. 자꾸만 제 이름뿐만 아니라 제 죽은 남편의 이름까지 먹칠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난 잘못 살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맞습니다. 후폭풍.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것, 특히나 재혼을 하게 된다면 더 신중해서 상대를 고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죠? 저 역시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적당한 연령층의 남자를 찾아 재혼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혼 상대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제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 지금에서야 눈치를 채고 있지만 당시의 저에겐 뭐가 문제였는지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조건만 따지고 만난 남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매력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적당한 재력에 빚도 없고 거기에 하는 사업도 안정적인 데다가 자식도 없어서 분란의 소지가 생길 그런 이유 또한 없었죠. 당시 제 눈에 이 사람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싶어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재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 부모가 아닌 제 친정 어머니가 재혼 상대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이유가 참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그 재혼 상대가 마치 지금은 이혼하고 따로 사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아버지를 닮아요. 엄마, 헛소리도 적당히 하셔요. 언제까지 아버지 같은 남자 따라가면서 살 건데 솔직히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잖아. 지금 당장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엄마 눈엔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아우, 너 못 느꼈니? 그 사람 계속해서 네 가방이랑 핸드폰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아버지 닮았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마는 내 편이잖아. 그러면 내가 데려온 남자 어떻게든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심정인지 잘 안다. 잘 알지. 내 자식인데 내가 어찌 모를까. 그런데 엄마 믿고 다시 한번 똑바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 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솔직하게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눈엔 제가 데려온 재혼 상대가 예전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탐내던 아버지의 눈빛을 그대로 닮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씩씩거리면서 친정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를 틈타 제 가방 속을 뒤지는 재혼 상대를 말이죠. 당연히 보자마자 뭐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횡설수설하더니 대뜸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면서 약속을 파토내고 그대로 나가버리더니 그 뒤론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 무슨 일이라도 당했나 싶어 걱정돼서 재혼 상대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아내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괜히 어머님 말 한번 떠올렸다 괜찮은 인연 끊어진 것 같아 초조한 마음이 들 무렵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었냐고요? 그 남자가 바로 사기꾼이라는 연락이었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경찰 말에 의하면 그 남자가 최근 많은 여자들이랑 만나면서 돈을 여기저기서 뜯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혹시 빌려준 돈이나 대출 같은 거 받아준 것 있냐는데 머리를 누가 망치로 한 대 친 것만 같이 얼얼하더군요. 친정 어머니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제가 가진 고가의 제품들을 보고 절 평가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그 눈빛. 아버지가 항상 엄마가 벌어온 돈을 탐내던 그 욕심과 닮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은 날은 제 나이도 있고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잘해보고 싶은 욕심뿐이었는데 세상은 왜 자꾸만 저에게 힘든 일만 주냐고 말이죠. 그렇게 전 큰 충격에 다시금 재혼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말이에요. 하고 있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니 될 일도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다녔지만 이미 태어난 인생 살아야 했기에 전 다시 악착같이 생을 이어가기 위해 흔들리던 사업을 이유로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일 하나만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본인이 괜한 말을 해서 이런 결말을 얻은 것 같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기꾼 놈을 피하게 만들어줬으니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죠. 그래서 더욱 어머니 앞에선 힘든 티를 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혼자 끙끙 앓으며 버티며 살던 제가 또다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10년간 악착같이 붙어서 하던 일 덕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또다시 남자 만날 생각이 드냐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럼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시엔 그렇게 당하고 또 남자를 믿냐며 스스로가 한심하다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는 딸까지 가진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딸과 단 둘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딸은 어리지도 않았어요. 1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진 고등학생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남자 나이를 생각하면 30도 채 넘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꾸렸다는 게 처음에는 놀라웠었죠. 솔직하게 이 사람과는 일적인 부분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냥 한 번씩 일 같이 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사람에게 도움받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남자 혼자서 그것도 딸을 17살까지 바르게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17년 전부는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가 제 마음을 조금씩 열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이전과는 달랐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어 연애부터 차근히 시작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2년, 서로를 알아가기에 적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그간 서로의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 남자는 죽은 전 남편처럼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결혼 준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금액은 제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서 왜 제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냐고요?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 딸과 단 둘이 지내던 제 새남편이 될 사람이었지만 저희가 연애를 하며 19살이 된 딸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군요. 그래서 새남편과 전 결정을 해야만 했죠. 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19살 자녀가 저를 거부했다. 어쩌면 세간에선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 그렇지 않냐 하며 손가락질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 딸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새남편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가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고 싶어 부담스러워도 좋은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기도 했죠. 물리적인 부분 말고도 감성적인 부분도 메꿔주고 싶어 진로 상담이라든지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아이가 싫다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새 남편이 결혼하기 전 전처가 딸을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9살 이후론 오롯이 전처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전처가 딸을 오롯이 책임을 지겠다 말은 했지만 집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하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 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다 큰 아이 대학 등록금에 학비까지 대주기는 전처 환경에선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새 남편이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아이 대학 자금 및 양육비 때문에 이번만 자기를 도와줄 순 없냐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평소 아이에 대해 나쁜 인상도 없고 전처라는 사람은 어차피 남편과 이혼한 지도 꽤나 시간이 지난 상황.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새 남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죠. 당신한테 내가 면목이 없어. 애 엄마한테 애가 간다는 거 말리지도 못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신세만 지고 말이야. 그게 뭐가 미안해. 어차피 같이 벌고 있는데 이번만 내가 부담하면 되지. 그래도 조금 서운하긴 하네. 진화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자식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진화,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게, 나도 진화한테 이해해주면 안 되냐 참 많이 말했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네. 아니야, 진화가 내가 낯설다는데 어쩔 수 없지. 나도 이제 포기해야지 그만. 나보다 당신이 더 걱정이야 난. 당신도 진아랑 계속 살다가 이제 자기 친엄마한테 가버렸으니 당신 괜찮겠어? 어쩔 수 없지. 진아도 좋지만 당신도 있는데 내 고집만 부릴 순 없잖아. 내 사정 때문에 당신도 무리하는데 안 그래? 새 남편이 될 사람은 자기도 마음이 착잡할 텐데도 불구하고 제 걱정을 해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일을 할 때도 어렵거나 힘쓰는 일이면 자기한테 말하라면서 오지랖도 많이 부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런 면 덕분에 제가 다시 재혼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좋은 사람과 연을 맺게 된 것 같아 속으론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가 어른들끼리 인사도 한 번씩 하고 새 남편과 함께 살 집도 찾아보러 다니고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됐죠. 너무 바쁜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로 재혼이었으니 따로 예물이나 예단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고요. 양가 어른들도 하하호호 분위기가 좋았기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내 가정 다시 꾸릴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사람, 제 전 남편에 대한 예의는 잊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에게도 제 사별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둘이 함께 재혼하게 되었다 제대로 인사를 다녀오기도 했죠. 하루하루 24시간이 정말 모자란 나날들이었지만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만 없었다면 말이에요. 재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다음 날을 기약하며 저녁을 먹고 헤어져 서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기에 빠르게 씻고 자리에 누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찾아올 손님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얼른 나가기 위해 정리를 하는데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리는 겁니다. 띵동 띵띵띵띵띵동 하고 여러 번이나 말이죠. 그래서 서둘러 나가 대충 옷을 껴입기 시작했는데 방문객은 그마저도 느리다 생각했는지 이젠 손으로 문까지 쾅쾅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다급히 현관문을 열었죠. 아줌마, 빨리 이 문 좀 열어보세요. 할 말 있어요. 아줌마! 아니, 이 시간엔 웬일이니?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요, 집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보다 아줌마, 빨리 이 문 닫아요. 얼른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새 남편의 딸. 연신 저에게 귓속말 하듯이 속삭이며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구한테 쫓기고 있나 싶은 착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 남편의 딸을 집 안으로 들이고 빠르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새 남편의 딸은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연신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이게 무슨 짓이니?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도 그렇고 대체 무슨 짓을... 아줌마, 집에 아빠 없죠? 지금 집에 아빠 없는 거 맞죠? 네 아빠를 왜 여기서 찾아? 아직 우리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왜? 이제 와서 아줌마랑 아빠 결혼 물리고 싶은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이 참, 우선 이거 좀 받아주세요. 얼른요.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새엄마 생기면 꼭 전해줘야 한다고 저한테 준 거예요. 아줌마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얼른 받아요. 새 남편의 딸은 평소 밝은 미소를 보이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거든요. 물론 제가 낯설고 싫다며 자기 친엄마에게 가서 살겠다 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런 밝은 아이인데 어쩐지 찾아온 이날은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데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기에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건네주는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물건을 저에게 전해주고는 다리에 힘이라도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제게 뭘 줬나 싶어 살펴보니 제 손에는 작은 USB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이게 뭐지 싶어 USB를 살펴보니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가 아줌마 걱정스럽다고 저한테 건네준 거예요. 이게 뭐야? 너희 엄마가 이걸 줬다고? 지금에 와서 나한테 이걸 주는 이유가 뭔데? 엄마는 마지막까지 생각 많이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알려도 좋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말이죠. 아무튼 일단 그 USB에 담긴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보면 답이 나오니까. USB에 뭐가 들어있어? 여기에 뭐가 있길래 그런... 아줌마는 아마 그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저희 아빠랑 절대 결혼 못할 거예요. 엄마랑 전 아줌마가 아빠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해요. 처음에는 그저 내가 싫어서 이런 말을 하나 싶어 새 남편의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새 남편의 딸은 평소 밝은 모습과 달리 어딘가 굳게 무언가 다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물건이 심상치 않은 것이구나. 당장 USB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꽂아 폴더를 열었습니다. USB 안에 있는 건 어느 날짜가 적힌 동영상 파일 하나였어요. 새 남편의 딸은 어느새 저를 따라 들어와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손을 보더니 그 위에 자기 손을 겹쳐 잡아주더군요. 그리고 얼른 열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 전 영상 파일을 재생하게 됐죠. 이후 흘러나오는 영상 속 장면에 저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말았죠. 화면 속에 있던 모습은 다름 아닌 새 남편과 전처의 모습이었어요. 전처와 새 남편이 심하게 다툴 일이 있었는지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새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곧 제 시모가 될 예비 시모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그대로 전처의 뺨을 올려치는 겁니다. 그리곤 곧장 쓰러진 전처를 심하게 다루는 장면이 재생되었죠. 너 같은 년이 어디 하늘 같은 아들한테 말대꾸래?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 뭐가 왜 이러세요야?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어? 응, 못 차렸구만. 모름지기 여자라면 자기 남편 귀한 줄 알고 살아야지. 어딜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방금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일 아니잖아요.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년은 아주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야 해. 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이 어미가 이번에 아주 제대로 교육시켜 놓을 테니. 넘어진 후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하고 울며 항의하는 전처의 모습과 그런 전처를 교육시키겠다 다시 한번 손찌검을 하는 예비시모. 그런 예비시모의 말을 듣곤 한숨 푹 내쉬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새 남편. 지금껏 만나왔지만 처음 보는 새 남편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전처는 울면서 계속 예비시모에게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예비시모는 더욱 거칠게 전처를 몰아붙이더군요. 그 모습에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큰 충격에 정신을 놓을 것만 같았죠. 그동안 새 남편은 저에게 전처와 별 문제 없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헤어진 사이라 전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 정리된 사이니 당연히 전처와 제가 만날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상하단 생각을 한 번 하긴 했어요. 새 남편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간다고 했던 날, 저보고는 전처가 신경 쓰일 수도 있으니 오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땐 저를 배려하기 위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에게 쓸데없는 바람을 넣을까 싶어 저와 전처를 만나지 못하게 수작을 부렸던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곤 새 남편의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싫어하지 않아요.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인데 제가 아줌마를 어떻게 싫어해요. 그런데 아빠가 저보고 엄마랑 같이 살라면서. 뭐? 나한테는 네가 날 싫어하니까 낯가림이 심해서 네가 엄마랑 살겠다 먼저 말했다고. 아니에요. 전 아줌마 좋아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아줌마랑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방해를 해서.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고민이 있다 상담 좀 해달라 했던 게 전부 다? 저희 엄마 말이에요. 방금 보신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병까지 얻으셨어요. 그나마 아빠가 새 출발하고 싶다고 이번엔 방해만 안 하면 엄마 더 이상 안 괴롭히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절 아껴주셨잖아요.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놔둘 순 없었어요. 아줌마도 엄마처럼 될까 두려웠다고요. 새 남편의 딸의 눈에서 눈물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나쁜 놈이 제 딸에게 저 모르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죠. 재혼식 하루 전, 저는 왜 더 빨리 제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게 새 남편의 딸에게 다그쳐 묻게 됐죠. 그렇잖아요. 지금껏 2년이란 시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게 새 남편을 조심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으니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이혼하고도 무척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아줌마랑 단둘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아빠랑 할머니가 계속 엄마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엄만 견디다 못해 결국 정신병까지 얻었고요. 정신병이라고? 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것까지...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다만 제가 이대로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 아줌마도 엄마처럼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간 숨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발 아빠랑 재혼하지 마세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우는 아이를 앞에 두고 저는 더 이상 다그칠 순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어깨를 살포시 안아주며 등을 토닥거려 줄 뿐이었죠. 이 아이가 대체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사정을 말이에요. 본인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되려 용기를 내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전하겠다 찾아온 것만 해도 대견할 노릇이죠.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물론 아이는 잘 달래서 집까지 잘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전 당장에 새 남편에게 문자를 넣어놨습니다. 당신 같은 놈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말이죠. 물론 지금껏 들인 돈과 시간, 노력 모두 아까웠지만 당장에 인생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다 대수입니까?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놔야죠.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던 터라 새 남편은 제가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모양이더군요. 불이 나게 제 전화벨이 울리는 걸 보면 말이죠. 저는 그런 새 남편의 전화를 몽땅 무시하고 그대로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짐승의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은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새 남편은 제 집을 찾아왔더군요. 다급하게 누르는 초인종에도 제가 문을 열지 않자 어젯밤 본인의 딸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죠. 어느 정도 생각은 정리가 됐던 터라 전 문을 열어줬고 새 남편은 그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런 새 남편은 현관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말했죠. 내가 보낸 문자는 아주 우습게 보였나 봐? 이렇게 무시하고 찾아온 걸 보면? 아니 여보 자기야 갑자기 결혼식 하루 전날 이러는 게 어딨어. 갑자기 재혼을 재고해보자니. 말 그대로야. 당신하고 하는 이 재혼 다시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가 결혼식 자금 제대로 못 대줘서 그래? 아니면 내 딸이 당신 싫다고 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내가 뭐라도 미안하다 사과를 하지. 그냥 내가 어제 당신 실체를 알게 됐거든. 당신이란 사람 정말 대단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분이 어쩜 그리 정정할 수 있어? 남의 뺨을 내려칠 만큼? 제 말에 남편은 안색이 파랗게 질리면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곧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증거는 제 소나기에 있잖아요. 거기다 영상 속 모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몹쓸 놈이랑은 대화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 일이 없다고?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당신한테 당당하게 그런 말을 했는 줄 아니? 멍청해도 유분수지. 그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일단 무슨 일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다 오해한 거라고. 혹시 엄마랑 내가 전초한테 했던 일 때문에 그래? 그건 전초가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서. 이유? 세상 어디에도 사람한테 손을 올리는데 이유가 없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미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맞아. 당신 말이 다 맞고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게 당신 마음 상했으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우리 오늘 재혼하잖아. 마지막엔 제 앞에서 싹싹 비는 신용, 곧 죽을 것 같은 신용하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본인이 잘못했다 싹싹 비는 새 남편.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는 인간 말종과는 대화도 하기 싫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 소리를 쳤죠. 처음엔 버티던 새 남편도 제가 주거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 하니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할 뻔했다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이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어요. 남편은 저와 했던 대화 속에서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린 원인이 바로 자기 딸과 전처라는 걸 눈치를 챘는지 그 두 사람을 당장에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딸이 다급하게 저에게 도와달라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안 되니까 제대로 생활도 못한다는 전처와 아직 어린 딸을 찾아가 해코지를 하는 남자. 이 얼마나 그릇이 작은 남자인지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도움을 청했으니 당장에 전처가 산다는 곳으로 달려갔죠. 도착한 제 눈에 보인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한텐 한마디 못하던 인간이 제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제 전처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열린 문 너머로 옆집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꽥꽥 지르는 이놈. 19살 아이가 어떻게든 자기 아빠 말려보겠다며 팔에 매달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말리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자빠지는 모습.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빽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왜 애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너 진아 네가 전화했어? 저 사람한테 말했냐고? 이 인간이 정말 미쳤나? 어디 어린 자식한테 소리를 높여? 그리고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위기의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던가요.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새 남편을 밀쳤고 새 남편은 제가 달려드는 힘에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대로 발라당 넘어지더군요. 다시금 일어나려는 찰나 저는 있는 힘껏 달려들어 그런 새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물론 여자의 힘으로 안간힘을 쓴들 건장한 성인 남성 맞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이 새 남편이란 놈이 어리석은 게 말이죠. 난리를 피울 거면 문을 닫고 했어야지. 이렇게 온 동네방네 다 들리게 문을 열어놓고 한바탕 하는 바람에 주변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전 이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선뜻 나선 이웃분 한 분 덕분에 남편은 쉽게 제압되었고요. 그 사람 밑에서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지 씩씩 콧바람을 일으키면서 전처에게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전처는 딸의 말대로 제대로 된 사고가 힘들었던 모양인지 어느새 구석에서 울면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요. 이 말 못할 상황에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혼한 남자가 여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말이죠. 제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 소리를 또 들었는지 이웃에게 제압당한 채로 이놈이 절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하더군요. 방금까지는 빽 소리를 질러놓고 말이죠. 여보,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 이 여자가 거짓망상을 가지고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랬던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웃기시네. 아빠는 그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아줌마한테 빌부터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할머니랑 아빠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조용히 못해? 여보, 저 말 사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해. 아줌마, 아빠 말 듣지 마세요. 아빠 얼마 전에도 사업 잘 안 된다고 조용히 살라고 할머니랑 엄마 협박하러 왔을 때 한 이야기 내가 다 들었으니까. 2년의 연애까지 해서 서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봤다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10년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제가 이날만큼은 새 남편의 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상황에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주었고요. 그놈은 전처에 대한 폭력으로 바로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새 남편의 딸은 경찰에 잡혀가는 그놈 모습을 보면서도 이후 할머니도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 집에 전처랑 머물라 제안을 했죠. 결국 당연하게도 제가 준비했던 이 결혼은 무산이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어떻게 이런 폭력적이고 인간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준 새 남편의 딸에게 저는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 새 남편을 피해 잠시 제 집에서 몸을 숨기는 동안 열심히 설득해서 대학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큰 금액이기는 하나 제 인생을 구해준 보답이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생각을 했죠. 이번만큼은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사람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예전에 제 뒤에서 험담을 했던 동네 사람들 역시도 말이죠. 옛날 일 때문에 아직 응어리는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걸 잊고 지나갈까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냥 이런 문제를 애초에 만들지 말자고. 그럼 내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이번 일 때문에 친정어머니도 저 못지않게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저에게 자기가 미리 사람 됨됨이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머니 잘못은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다 지난번 일까지 생각하면 사과는 오히려 제가 해야 한다며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함께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그 인간 있죠? 그 인간이 제가 파혼을 입에 담아도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인 예비 시모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오는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더니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핸드폰이라도 빌렸는지 모르는 번호로까지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나 예비 시모란 사람은 그 영상에서 봤던 성격만큼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인지 반협박에 가까운 식으로 문자를 남겨주었더라고요. 아주 고맙게도 말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의 끈질긴 전화, 강제성이 짙은 문자들을 바탕으로 법적인 자문을 구했고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제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으면 했기에 변호사와 이야기 끝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둘을 받아주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두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전철하는 사람처럼 계속 괴롭히면 제 풀에 나가 떨어지리라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법까지 들먹이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아주 제대로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치더군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범죄자가 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결국 병까지 얻은 전처 있죠? 이 전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처의 딸에게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말이죠. 최근에는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자꾸만 미친 인간과 그 엄마란 사람이 찾아오는 통에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접근금지 신청을 한 뒤론 두 사람이 그나마 이전처럼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는지 치료에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잘된 일이죠.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든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 제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그 인간 벌 제대로 다 받았습니다. 전처가 남겨준 동영상과 당시 본인들 손으로 저질렀던 문자와 전화 내역 모두가 좋은 증거가 되어주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이전과 같이 전화가 오거나 또 저를 쫓아다니기라도 하면 다음에는 재범이니 처벌이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겠죠. 아, 전처의 딸을 후원해 주기로 했던 건 지금도 약속을 잘 지키는 중입니다. 저는 사람이 받은 만큼 제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일은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남들이 지켜보는 눈이 없다고 해서 전처의 딸을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전처의 딸은 수의과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요. 이번 일도 그렇고 이전 자신의 어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과 관계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동물의 병을 고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한 길이지만 주변 어른들로 인해 강제적으로 사람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긴 했습니다. 처음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로도 열심히 해온 사업이지만 최근에 들어 판매하는 상품이 늘어서 그런지 매출도 이전에 비해 좀 더 올랐거든요. 요즘 다들 힘든 시기라 하지만 다행이라 할지 천운이라 할지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한층 더 성장해서 이젠 직원을 하나 둬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전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서 살겠다는 생각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괜히 남들 말에 휩쓸려 재혼을 하려 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전에 비해선 돌다리를 두드리는 지팡이가 더 견고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랜 세월 부부의 연을 맺고 지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를 여기 끝까지 들으셨다면 제 심정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제 사연 마쳐보겠습니다.